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용삼입니다. 이승만학당 김일성의 북한 세우기 세 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북한이 먼저 단독 정부를 수립을 하고, 그리고 뭐 토지개혁을 비롯해서 일련의 공산화 정책을 시행하는 모습까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그 새로운 국면이 벌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은 대한민국 국민이 뽑은 재헌의회 의원들이 모여서 고심 끝에 이제 그 헌법을 만들고, 그 헌법에 의해서 대통령도 선출을 하고, 그리고 재헌절 날 이제 헌법을 선포해서 대한민국을 건국을 하고,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이 건국이 되는데, 한 나라의 기초가 되는 헌법을 미국이 만들어줬다. 이랬다면 여러분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대한민국이 미국이 식민지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대한민국의 헌법은 바로 우리 국회의원, 우리 국민들이 한 표 한 표를 행사해서 선출한 재헌의원들이 모여서 만든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헌법입니다. 국호도 처음에 뭐 대한민국으로 할까 뭘로 할까 막 서로 논란을 벌이다가 국호도 대한민국 이렇게 정한 내용들이 국회 속기록을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38선 이북에 북한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북한의 정식 명칭인데요. 그 국가 이름도 소련 공산당 중앙위원회가 만들어졌고, 소련 지도부가 스탈린과 베리아와 뭐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소련 헌법도 만들어줍니다. 소련 국가도 만들어줍니다. 심지어 조선인민군의 군복까지 디자인을 해줍니다. 하하. 이래놓고 이게 무슨 뭐 정의의 나라, 먼 나라, 뭐 자주의 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북한 헌법을 스탈린이 만들어주고 소련 당 중앙이 만들어줬는데, 북한은 뭡니까? 이 소련이 만든 작품이죠. 근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이게 우리 사회가 지금 정말 나사가 빠지고 정신이 좀 어디로 나갔는지, 이런 참 참혹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 원인과 결과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탈린이 김일성을 불러가지고 모스크바에서 면접을 봤다라는 것을 지난 두 번째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1946년 7월 달에 다시 한번 선을 봅니다. 왜 그랬냐면은 그 당시 1946년 그 6월 미소공동위원회 열리고 요럴 무렵까지 서울에 소련 영사관이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소련 영사관에서는 지속적으로 스탈린에게 저 김일성 아무래도 공산주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정말 무식하고 그 리더십도 엉망이고, 그러니 박헌영이를 그 후보자로 갈아치우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서울에 있는 소련 영사관에서 계속 보고서가 올라오니까, 그러면 두 사람을 전부 다 모스크바로 불러라. 내가 다시 그 면접을 보겠다. 그래서 1946년 7월 김일성과 박헌영을 다시 소련으로 불려서, 그리고 모스크바에서 스탈린이 두 사람을 다 면접을 본 다음에 김일성에게는 이제부터 당신이 그 북조선을 이제 명실상부하게 이끌어가라, 이렇게 지시를 하고, 스탈린에게는 그동안에 고생 많았다. 당신은 앞으로 신전술이라는 걸 통해서 보다 더 투쟁을 강화하는 내용을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 그게 바로 신전술이라는 겁니다. 1946년 7월 달에 신전술이 나온 것은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이 발발을 했을 때 히틀러, 그 다음에 이탈리아의 무솔리니, 그리고 일본의 군국주의 파시스트 세력을 무찌르기 위해서
미국, 영국 뭐 이런 그 연합군들이 소련과 군사적인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동맹국이 된 셈이죠. 그런데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전후 질서를 재편하는 과정에서 소련이 자기네 붉은 군대가 점령한 지역은 전부 공산 정권을 세우고 공산화를 하고, 북한에다가도 마찬가지로 공산 정권을 세우는 모습을 보고 도저히 이제 그 미국이 소련과는 같이 갈 수가 없겠다, 이렇게 판단이 들어서 이제 뭔가 대결 국면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른바 냉전이 시작이 된 거죠. 그러니까 스탈린이 그래 알았어, 이제 우리를 적으로 본다는 말이지. 박헌영, 너 지금 가서 남한에 있는 미 군정을, 이 좌익과 공산당 조직을 총동원해 가지고 미 군정을 공격해 라고 지시를 한 게 바로 신전술이라는 겁니다. 박헌영이가 모스크바에 가서 스탈린으로부터 신전술을 수행하라는 지시를 받고 내려와서 1946년 9월 23일 날 전평을 동원해 가지고 철도노조가 파업을 하면서 9월 총파업으로 이어졌고, 그리고 대구에서 10월 1일 날 쌀을 나눠준다라고 거짓말로 선전선동을 해서 대구 폭동을 일으키고, 하여간 남한에서 미 군정을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대대적인 시위, 파업, 태업 이런 것들이 벌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바로 이때 9월 총파업, 대구 폭동 이런 과정에 소련 공산당이 직접적으로 개입을 했고, 직접적인 개입뿐만이 아니고 자금을 대주고 조직을 대주고 하는 내용들이 바로 스티코프의 일기에 적나라하게 나와 있다는 사실을 첫 시간에 이미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자, 이제 북조선 인민회의라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말하자면 한국의 국회에 해당하는 건데요. 국회를 만들기 전 단계로서 이제 인민회의를 통해서 인민회의를 구성을 해서 인민회의의 그 구성원들이 다시 그 핵심들만 뽑아가지고 이제 최고인민회의를 만듭니다. 바로 이 최고인민회의가 남한으로 치면 국회인데, 이 최고인민회의를 구성하기 전 단계인 인민회의를 만드는 과정도 보면 스탈린이 인민회의의 수립에서부터 실행계획, 대회 진행, 의사 일정, 심지어 정당별 의석 배분, 의원들의 출신 성분별 구성 인원 숫자까지 결정해서 지령한 내용을 첫 시간에 스티코프의 일기를 통해서 소개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북한의 국회에 해당하는 이런 사람 만들기 위한 국회의원을 만드는 이 과정이 소련 군정에서 자기네들 그에게 충성을 하는 충성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감안을 해서 인원을 뽑아가지고 그 인원들을 모스크바로 보내서 모스크바의 당 중앙위원회의 결정을 받아서 스탈린의 재가를 받아가지고 다시 평양의 소련 군정으로 보내서 그 일을 실행을 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게 무슨 자주적인 나라예요? 이게?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국회를 만들기 위한 인민회의를 만들었고, 그리고 드디어 이제 최고인민회의를 구성하는 작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얘네들은 또 최고인민회의는 남한 측 대표도 참여했다라는 이런 상징성을 위해서 48년 7월 중순에서부터 8월 초, 바로 이때가 대한민국에서 이제 재헌의가 만들어져서 헌법이 제정되고,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이 되고 대한민국이 막 건국을 선포하는 바로 그 긴박한 무렵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때 남한에서는 남노당 중심으로 해서 지하선거라는 것을 실시하게 됩니다. 지하선거를 통해서 남한인민대표라고 하는 1080명을 선발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지하선거가 아니라 뽑힌 1080명이 99.9%가 남노당원이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 1080명이 335 월북을 해서
8월 21일 날,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건국이 선포된 지 15일 날 선포가 됐으니까 21일이면 약 일주일 후가 되겠죠. 일주일 후에 월북을 해서 해주에서 남조선 인민대표자 대회라는 걸 열어서 여기에서 1080명 중에 360명의 남쪽 대의원을 선출합니다. 이게 남한 대표가 아니라 남로당 출신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둬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렸듯이 여기서 뽑힌 인민위원을 212명을 선출합니다. 그래서 남한 대표 360명과 북쪽에서 만들어진 212명을 합쳐서 572명으로 제1기 최고인민회를 구성하는데요. 바로 우리나라의 국회에 해당하는 조직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 국회도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그 다음 과정은 이제 북한 헌법을 만들 단계인데요. 북한 헌법은 또 어떻게 만들었고 국호는 어떻게 만들었느냐. 소련 군정이 1947년 말부터 앞으로 만들어질 북한의 국호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으로 정했습니다. 스티코프의 그 비망록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모스크바에서 파견된 법률 전문가들이 이제 모스크바에서 파견돼 나와가지고 이 친구들이 동유럽의 공산위성국가를 창설할 때 만든 헌법을 토대로 해서 북조선 헌법 초안을 작성을 합니다. 바로 이 초안을 소련 외무성과 소련 공산당에게 보고를 했고 소련 공산당 중앙위원회가 아주 세부 내용을 검토한 이후에 헌법 작성안이 이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1948년 4월 24일 소련 공산당 정치국이 북한의 헌법 문제에 대하여라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헌법 초안을 가지고 누구누구가 뭐 했느냐. 모스크바 교회에 있는 스탈린 별장에서 스탈린과 몰로토프, 그 당시에 외상이었죠. 그 다음에 즈다노프 서기,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스티코프가 정치사령관으로서 임기를 마치고 초대 북한 주재하는 소련 대사가 돼서 이 친구가 참석을 해서 북한의 헌법을 결정하는데 스탈린과 몰로토프와 즈다노프와 스티코프가 참석했다는 뜻입니다. 북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이 점을 예의주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북한 헌법을 결정을 하고, 야, 여기 그 회의록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탈린이, 야, 여기 말이야, 이러이러한 부분에 비율이 25% 돼 있는데 이거 35%를 올려. 이런 식으로 이제 지시를 해서 즉석에서 수정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내용을 소련 군정으로 보내가지고 이것을 우리말로 다 번역을 합니다. 그 번역을 해서 김일성에게 줍니다. 그 김일성이가 그 제공받은 그 북한 헌법을 가지고 1948년 9월 9일 날 최고인민회에서 통과를 시킵니다. 통과를 시키는 요식적인 행위를 제외한 모든 헌법을 만드는 과정과 절차는 다 스탈린과 소련 군정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는 이 내용을 한번 보시면 북한이 어떤 나라인지를 우리는 대충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북한이 이런 나라입니다. 북한 헌법을 스탈린이 직접 연필을 들고 헌법을 고쳐서 만들어준 이런 나라라는 사실, 이런 나라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헌법을 만들었으니까 이제 군대를 만들 차례입니다. 그런데 이 군대를 만드는 과정에서 정말 재미있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역대 모든 나라들은 국가가 먼저 만들어지고 정부가 수립된 다음에 이 군대가 만들어지는 게 정상적인 과정과 절차입니다. 그런데 북한은 거꾸로였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1948년 8월 15일 날 정부가 건국이 되고 대한민국이 건국이 되고
그 이후에 육군, 해군, 공군이 만들어서 그 대한민국 국군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북한은 정부는 48년 9월 9일 날 수립됐다고 선포를 했는데 조선인민군은 공식적으로 언제 창건이 됐느냐? 그로부터 무려 7개월 전인 1948년 2월 8일 날 공식 창건됩니다. 그래서 이날 뭐 대대적인 퍼레이드를 벌입니다. 자, 그러면 왜 북한이 정부가 수립되기도 전에 군대부터 먼저 창설했을까요? 여기 참 재밌는 사연이 숨어 있습니다. 1947년 11월 달에 한반도 문제가 유엔에 상정되기에 이릅니다. 그래서 유엔의 주관하에 남북한 총선거를 실시해서 한반도에 통일정부를 수립을 한다라는 결의안이 채택이 됩니다. 그리고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을 38도선 이남에 파견을 한다. 그래서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이 남한에 들어와서 활동을 하고, 그리고 1949년 1월 초에 북한으로 가서 북한에서도 이제 유엔의 주관하에, 유엔의 감시하에 선거를 하기 위한 그런 조직을 하기 위해서 북한을 들어가려고 했더니 38선 이북 지역을 점령하고 있고 아주 38선을 완전히 그냥 봉쇄를 하고 있던 소련군이 유엔 임시위원단의 북한 입국을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임시위원단이 못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의 단장이었던 매논이 유엔 총회에다가 보고를 합니다. 지금 남한 지역은 우리가 조사를 해서 여기서는 이제 선거가 가능한데 북한 지역을 들어가려고 했더니 소련이 방해를 해서 못 들어가고 있으니 유엔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 훈령을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매논 당신이 와서 보고를 하시오. 그래가지고 매논이 비행기를 타고 뉴욕으로 날아가서 유엔에서 이루어진 소총회에 참석을 해서 상세하게 내용을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유엔에서 다시 결의를 합니다. 한반도에서 그러니까 유엔의 감시하에 선거가 가능한 지역에 한해서 선거를 실시해서 정부를 구성한다.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당시에 유엔 임시위원단이 북한으로 들어가서 북한에서도 유엔 감시하에 남북한 총선을 해서 통일정부를 구성할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련군의 방해와 소련군의 입국 거부로 인해서 유엔 임시위원단이 북한으로 들어가지를 못해서 할 수 없이 북한 지역은 포기를 하고 유엔의 감시가 가능한 남한 지역에서만 재헌의회 의원 선거를 실시를 해서 남쪽만 정부를 구성하게 된 겁니다. 그럼 왜 그 당시에 소련은 유엔 한국위원단의 그런 제안을 거부를 했을까요? 간단합니다. 그 당시 남북한 인구 비율을 보면 남한 2200만, 북한 800만이었습니다. 원래는 1000만이었는데 약 200만이 토지개혁이라든지 뭐 국유화 과정에서 이 공산당 세상에서는 도저히 못 살겠다. 그래서 약 200만 명에 달하는 이 사람들이 고향을 버리고 남쪽으로 월남을 해왔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북한에서 가장 교육을 잘 받은 엘리트 세력이 남한으로 넘어왔고, 그래서 북한은 완전히 인재난에 처하게 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는데요. 자, 남한 인구 2200만, 북한 인구 800만인 상황에서 인구 비례에 의해서 선거를 실시하게 될 경우에 공산당이 승리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선거를 통해서 뭔가 정부를 구성하면은 공산당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므로 이 선거를 방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유엔 한국위원단의 입국을 방해를 했고 막았고, 그리고 남한에서 재헌의회 선거를 방해하기 위해서 제주에서 사상폭동을 일으켜서 제주에서 선거가 실시되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북한은 이 정도로 어마어마한 무력을 가지고 있으니 남한에 있는 너희들 말이야 까불면 우리가 뭐 수틀리면 이제 일 벌릴 거야 라는 자신감을 불어넣어주기 위해서 2월 8일 날 서둘러서, 그때가 바로 이제 유엔 위원단이 입국을 거절당하고 매논이 막 미국에 뉴욕으로 날아가서 유엔 소총회에 참여해가지고 유엔의 재결의를 받아오는 요 무렵인 48년 2월 8일 날 느닷없이 조선인민군을 창설을 하고 아주 대대적인 퍼레이드를 벌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동안 2월 8일이 조선인민군 창건일이다 그래가지고 계속 이날을 이제 그 기념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1978년 2월 달에 김일성이가 느닷없이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야, 조선인민군 공식 창건일은 48년 2월 8일이 아니고 사실은 내가 1932년 4월 25일 날 빨치산 부대를 조직을 했는데 그 부대 이름이 조선인민혁명군이다. 그러니 그 조선인민혁명군이 만들어진 그날이 진짜 조선인민군이 창설된 날이니까 78년부터 이제 인민군 창설 날짜를 바꿔라. 그래가지고 조선인민군 창설 일자가 하룻밤 사이에 16년이나 앞당겨졌습니다. 그런데 정말 웃기지도 않는 일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조선인민혁명군이다 라고 하는 김일성이가 조직했다고 하는 빨치산 부대는 존재하지 않는 유령군대였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존재하지도 않는 군대가 인민군의 실질적인 창건일이다 그러니 이날로 창건날을 바꿔라. 그래서 지금은 4월 25일 이날을 조선인민군 창건 기념일로 이렇게 바꿔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우리 사회에서 국군의 날을 10월 1일이 아니라 뭐 광복군 창건일이다 이렇게 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광복군이 대한민국 그 광복군 임시정부가 만든 군대니까 역사적 정통성이 있다. 10월 1일은 무슨 날이냐면은 6.25 때 우리 국군이 38선을 돌파해서 북진을 시작한 날입니다. 통일을 위한 북진을 시작한 그날을 우리 대한민국 국군의 날로 정했었는데 광복군 창건일을 국군의 날로 정하자라는 이런 선전선동이 최근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참 말씀드리기 부끄러운 내용입니다만은 광복군은 다 합쳐봐야 500명도 안 됐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지휘관 장교는 전부 중국 사람이었습니다. 장개석이 파견한 중국군 중국 장교들이 지휘권을 가지고 있는 군대가 광복군이었습니다. 그리고 중국 그 정부로부터, 그러니까 장개석 정부죠. 장개석 정부로부터 유지 운영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다 받아서 광복군을 운영을 했다라는 내용들이 아주 상세하게 기록으로 나와 있습니다. 장개석은 왜 그렇게 도왔을까요? 나중에 전쟁 끝나면 조선을 다시 중국의 속국으로 만들기 위한 이런 꿍꿍이에 의해서 광복군 장교들을 전부 중국 군인들로 심어서 중국군의 지휘를 받는 이런 군대가 대한민국 국군의 날이라고 이렇게 바꾸는 것이 여러분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참 이런 일을 보면 우리가 지금 정말 정신착란을 일으키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그야말로 우리 역사를 두고 이런 식의 그야말로 날조와 기만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국민들은 공부를 안 하니까 다 이런 식으로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여러분, 우리의 근대사, 우리의 현대사, 제대로 된 현대사를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될 무거운 역사적 책임감을 느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내각도 만들고 최고의 의장단도 만들었는데 내각 구성원도 다 소련 군정이 이제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내각 구성원은 물론이고 최고회의의 회의 장소, 최고회의 청사는 어디로 해라, 내각 청사는 어디로 해라, 그리고 그날 정부가 이제 수립돼서 선언을 하는데 정부 선언문은 이런 내용으로 읽어라. 선언문까지를 다 작성해 가지고 초대 수상으로 내정이 된 김일성에게 넘겨줍니다. 그런데 이때 내각 구성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구성을 했느냐? 스티코프의 지시를 받은 발라산업부 정보팀 이 친구들이 추천된 인사들의 경력이라든지 소련에 대한 충성도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하바롭스크에 있는 극동군구 사령부하고 모스크바 소련공산당 중앙위원회에 보내서 여기서 검토를 한 다음에 스탈린의 지시를 재가를 받아서 그리고 몇 명의 명단을 바꿔가지고 보내서 그대로 임명을 합니다. 소련 군정이 이런 사람들을 그 심사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시했던 부분은 소련의 우호적이고 북한에서 실시한 소련 정책을 지지하는지의 여부를 가장 먼저 기준으로 삼았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최고의 이 의장단이라고 하는 거 우리나라로 치면 국회의장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각 구성원, 우리 치면 뭐 대통령, 국무총리, 뭐 내무부 장관 누구, 외무부 장관 누구, 뭐 총무처 장관 누구 하는 것들을 이런 식으로 다 스탈린과 소련 공산당 중앙위원회에 지시를 받고 심사를 받아서 결정을 했다라는 내용들이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린 스티코프 일기라든지 레베데프의 비망록에 상세하게 다 나와 있습니다. 역사교과서 뭐 목차 만들어준 거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내각도 구성을 해서 내각 수상에 김일성이를 앉혀서 행정권도 주고, 그 다음에 공산당의 지도권도 김일성에게 주고, 그리고 군대도 만들어서 김일성에게 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출범을 시켰습니다마는 김일성 정권 당시에 소련이 의도했던 거는 김일성과 그를 따르는 일파인 빨치산파가 있고요. 두 번째 그룹은 소련군을 따라서 소련에서 넘어온 그 소련 교포들, 그러니까 소련파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련파가 또 한 그룹 있었고요. 또 김두봉이라든지 뭐 무정이라든지 뭐 최창학이라든지 이런 사람, 특히 이제 연안을 중심으로 해서 모택동과 같이 공산당 활동을 했던 이 사람들이 귀국을 해서 연안파를 형성했는데, 그 연안파 세력이라든지 또 한 파는 북한에 남아있던 자생적 공산주의 그룹이 있었습니다. 이를 이제 민족적 공산주의 그룹이라고 하는데, 뭐 조만식 선생을 비롯한 이런 일파, 이 일파가 또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박헌영이라든지 뭐 이강국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처럼 남한 공산당들이 월북을 해서 북한 정권에 참여한 소위 말하는 남로당파, 이렇게 5개 그룹이 연립정부를 구성한 연립정부 형태였습니다. 따라서 내각의 뭐 수상은 김일성이고 공산당 지도부도 김일성이가 장악하고 있고 또 군대도 김일성이가 장악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균형과 견제를 이루다 보니까 자기 맘대로 이제 하는 게 여러 가지 제약을 받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김일성이가 차례로 소련파 제거하고 연안파 제거하고 그리고 국내 공산당파 제거하고 남로당파를 제거하고 그리고 북한에 있는 민족적 공산주의자 파까지 말끔히 다 정리를 합니다. 그게 김일성의 숙청 철학이 서옥설이라고 하는데, 쥐는 새끼를
많이 치기 전에 이 잡듯이 말끔히 없어야 된다. 그래서 북한의 초대 내각 구성원이 김일성을 제외하면 21명인데 이 21명 중에 늙어서 제명에 죽은 사람은 부수상인 홍명희, 민족보위상인 최웅건, 국가기억위원회 위원장인 정준태, 그리고 문화선전상인 허정숙, 이렇게 4명이었다.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됐느냐? 거의 대부분이 뭐 처형, 행방불명, 심지어 자동차 사고. 북한에서 자동차 사고는 암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초대 내각을 구성했던 17명이 이런 식으로 비명 행사를 하고 나니까 누가 남습니까? 자기 피부치밖에 더 남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아들인 김정일이에게 권좌를 물려주고 김정일이는 또 김정은에게 권좌를 물려줘서 오늘날 완벽한 김씨 조선왕조의 부활을 아주 성공적으로 이뤄냈고, 그리고 열심히 대를 이어서 3대 세습왕 김정은에게까지 이 권력이 세습되어 온 것이 바로 오늘의 북한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1961년도 북한이 굉장히 좀 중요한 해입니다. 1961년 남한에서는 5.16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서 박정희 정권이 출범을 했고, 북한에서는 9월 11일부터 18일까지 제4차 당대회가 열려가지고 이때 이제 뭐 허가일을 비롯한 소련파, 그 다음에 뭐 김두봉이를 비롯한 연안파, 뭐 남노당파, 뭐 할 것 없이 막 정적들을 사그리 이제 죽여버리고 1인 독재 체제가 만들어지는 것이 1961년입니다. 그 이후로 정말 김일성은 엄청난 우상화 작업을 벌려서 지금 북한 곳곳에 뭐 김일성 동상이 수도 없이 서 있고 우상화 작업이 완벽하게 이루어져서 그야말로 조지 오웰이 얘기한 1984년이라는 이 소설의 무대가 완벽하게 북한에 만들어졌습니다.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남한에서 평양에 뭐 방북을 해서 평양에 가는 사람들이 의무적으로 가서 꽃다발을 갖다 바치고 묵념을 하는 김일성 동상이 서 있는 평양의 그 자리는 어떤 자리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바로 평양이 1900년대 초에는 동양의 예루살렘이다 할 정도로 기독교가 폭발적으로 성장했던 그런 도시입니다. 아마 전 세계 그 개신교 역사에 있어서 1900년대 초에 평양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이 대부흥운동, 뭐 기독교 계신 분들은 뭐 성령이 뜨겁게 임하셨다 이런 표현을 하시던데, 아주 뭐 대부흥운동이 전 세계 기독교 역사상 그야말로 기적이나 다름없는 이런 일이 벌어져서 평양이 동양의 예루살렘이다, 그리고 막 신앙심도 깊고 뜨겁고 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평양을 대표하고 그 기독교 역사에 기적을 이루었던 교회가 장대현 교회라는 교회입니다. 이 장대현 교회는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 제너럴 셔먼호에 타고 있던 토머스 목사라는 분이 그 성경을 가지고 그 배에 타고 있다가 붙잡혀가지고 참수를 당했는데, 그 참수를 당할 때 자기를 붙잡아간 군인들에게 토마스 목사가 성경을 전해줬습니다. 그 성경을 읽은 사람이 기독교인으로 그 귀화를 해서 그분들이 만든 장대현 교회입니다. 장대현 교회가 서 있던 자리를, 교회를 싹 헐어버리고 그 자리에다가 어마어마한 크기의 자기의 우상화의 그 상징물인 김일성 동상을 세워놨고, 거기에 평양을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이 가서 머리를 조아리도록 만들어놨습니다. 제가 3회에 걸쳐서 김일성이 북한이 어떻게 탄생을 했는지 하는 부분과 지난 시간에 이영훈 선생님이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탄생시켰는지 하는 것을 비교를 해가면서 한번 쭉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대한민국에 비하면 북한은 얼마나 황당한 저런 체제였고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소련의 꼭두가시였는지를 우리는 증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스티코프 일기, 요거는 이승만 학당에 있는 자료실에 들어가시면 이 전량이 다 떠 있으니까 이 내용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력이 되신다면 이 평양의 소련군정 김국후 전대요. 안타깝게도 이 책이 절판이 돼서 시중에서는 아마 구하기가 아마 어려울 겁니다. 헌책방 사이트나 이런 데 들어가서 평양의 소련군정 김국후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운이 좋으면 검색을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국회도서관이나 국립중앙도서관에 가면 이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빌려다가 꼭 좀 읽으셔서 북한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엉터리 사기극의 나라인지를 절실하게 깨달으시기를 바라면서 3회에 걸친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